1화 줄거리. 스칼렛 오하라는 조지아주 존스보로 근처에 있는 타라 농장을 소유한 대농장주인 제럴드 오하라의 장녀로 아름다운 외모와 능수능란하게 남자들을 휘두르는 매혹적인 행동으로 모든 남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한몸에 받는 16살 아가씨이다. 16인치의 가냘픈 허리와 초록빛 눈동자, 하얀 피부를 가진 스칼렛은 남부 미인의 전형이다. 그러나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그녀의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단 한 사람, 바로 이웃 윌크스 집안의 애슐리였다. 타라에서 돌턴 형제들과 대화를 하다가 애슐리가 멜라니와 약혼한다는 소식을 접한 스칼렛은 큰 충격을 받는다.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 오하라는 32살이었다. 그 시대의 표준으로는 벌써 중년 부인인 셈이다. 6명의 아기를 낳았고 그 중에 3명은 잃었다. 키가 큰 부인으로 성품은 과격하나 작은 남자인 그의 남편과 나란히 서면 어깨에서 위는 남편보다 더 컸지만 폭넓은 스커트를 끌며 조용하고 우아하게 걸었으므로 키가 큰 것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호박단 블라우스의 깃 위로 쭉 빠진 크림색의 목은 망을 씌워 뒤로 묶어내린 풍부한 검은 머리의 무게로 끌리는 듯 좀 뒤쪽으로 젖혀져 있었다. 그의 조부모는 1791년 혁명 때 IT에 망명한 프랑스인으로 속눈썹이 길고 눈꼬리가 좀 치켜 올려진 까만 눈과 머리털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나폴레옹 휘하의 군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는 콧날이 우뚝하고 모난 턱을 이어받았지만 얼굴의 고운 곡선은 그 절도 있는 모습을 부드럽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에 나타나 있듯이 자긍심은 지녔으나 오만스러움은 엿보이지 않는 표정, 우아하고 우수를 띄었으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점 등은 그녀 자신이 여태까지의 생활 속에서 얻은 것임이 틀림없었다. 만일에 그녀의 눈동자가 보다 더 빛나고 그 미소에 보다 따뜻한 느낌이 깃들었더라면 가족이나 하인들의 귀에 상냥하고 조용히 울릴 뿐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가 보다 생기에 넘쳤더라면 필경 그녀는 놀라운 애인으로 시끄러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녀는 조지아 해안 지방 사람 특유의 상냥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매끄러운 모음과 부드러운 자음과 거기에 얼마간의 프랑스 말투가 섞여 있는 말씨로 이야기했다. 하인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든가 어린이를 꾸짖는다든가 할 때 결코 높여진 일이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러나 그의 음성은 남편 제랄드의 성난 소리나 꾸짖는 소리가 전혀 반응이 없는 타라 농장에서 단번에 사람들을 복종시킬 울림이 있었다. 스칼렛이 기억해낼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어머니의 음성은 언제나 똑같았다. 칭찬할 때 그 음성은 부드럽고 아름다웠지만 제랄드처럼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을 가장으로 하는 집안에서 매일처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결코 시끄럽지 않도록 교묘히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정신은 언제나 냉정하며 새 아이를 잃었을 때에도 조금도 덤벙대지는 않았다. 스칼렛은 어머니가 어떤 의자에 앉을 때라도 등을 의자 등에 기대고 앉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식사 때나 환자를 간호할 때나 농장의 장부를 기록할 때 이외에는 바늘을 들지 않고 손을 쉬는 어머니를 본 일이 없었다. 손님 앞에서는 깨끗한 술을 놓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랄드의 찢어진 셔츠나 딸들의 옷이나 노예들의 옷 따위를 깁고 있었다. 골무를 끼지 않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상상할 수는 없었고 사그락거리는 어머니의 옷자락 소리를 들으면 흑인의 어린 딸애를 데리고 방방이 살피며 돌아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느질 실밥을 뜯는다든가 바느질 바구니를 들고 부인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검둥이 소녀를 데리고 엘렌은 요리나 청소, 농장 사람들이 입을 많은 옷가지의 재봉 감독을 위해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스칼렛은 밤이나 낮이나 어머니가 근엄한 몸가짐을 흐트러뜨린다든가 옷매무새를 그르친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엘렌이 무도회 때나 손님을 맞이할 때
또는 재판날에 존주보로에 갈 때에도 그 자신의 몸단장에 만족하기까지는 두 사람의 하녀와 마미가 시중을 들어 2시간이나 걸리지만 그러나 어떤 급한 때이면 실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끝내는 재주가 있었다. 스칼렛의 침실은 어머니의 침실과 복도를 건너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 새벽에 단단한 판자 복도를 급히 지나가는 검은 맨발의 발걸음 소리라든가 황급히 어머니의 침실을 두드리는 소리, 흑인 노예가 겁먹은 소리로 병이라든가 어린애를 낳는다든가 죽었다든가 길다랗게 세워졌고 흑칠을 한 흑인 숙사에서 생긴 일을 속삭이는 것을 늘 듣고 있었다. 어렸을 때 스칼렛은 때때로 문까지 살금살금 걸어가서 조그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럴 때면 아버지 제랄드가 규칙적으로 기분 좋게 코를 골고 있는 어두운 방 안에서 높이 걸려있는 촛불이 흔들리는 불빛 속에 나타난 어머니는 약품 상자를 팔에 끼웠고 머리는 반드시 매만져졌고 웃옷의 단추 하나 빠져있지 않을 만큼 단정했다. 어머니가 복도를 발끝으로 걸으면서 마중 온 사람에 대해서 동정이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듣고 스칼렛은 언제나 마음에 위안을 받았다. 조용히 해요. 오하라님이 깨요. 병자는 아직 죽을 만큼 중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밤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가 나간 이상 이제 문제없다고 안심하면서 흐뭇하고 아늑한 기분으로 다시 한번 베드 속으로 기어드는 것이었다. 폰테인네 노 의사도 젊은 의사도 왕진 가고 올 수 없을 때 어머니는 하룻밤 내내 출산이나 임종하는 자리에 붙어서 간호를 하다가 아침에 돌아오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식탁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 검은 눈은 피로가 깃들여 있었지만 음성이나 태도에는 조금도 피로한 기색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위험 있고 상냥스러움 속에는 강철과 같은 성격이 숨어 있었다. 남편 제랄드인들 죽어도 아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역시 딸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때때로 스칼렛은 잠자기 전에 키가 큰 어머니의 얼굴에 키스하려고 발돋움하고 서서 그 너무나 작고 부드러운 입술과 세상 일에 상하기 쉬운 그 입을 바라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입술 또한 소녀 때에는 말없이 웃는다든가 의좋은 소녀 동무들과 긴긴 밤에 비밀을 속삭이곤 했을까?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니야말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힘의 기둥이었고 지혜의 원천이었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스칼렛의 잘못이었다. 몇 년 전 사베나에 있었을 무렵에 엘렌 로비아르는 그 아름다운 해안 도시의 15세의 소녀들과 똑같이 몰려 킥킥거리기도 하고 긴긴 밤을 친구들과 짓거리며 넘긴다든가 마음속의 비밀을 서로 이야기한다든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하나의 비밀이 그녀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보다 28살이나 연상인 제랄드 오하라가 그녀의 인생에 솟아오른 해이며 그리고 또 그녀의 청춘과 검은 눈을 한 청년, 종영제인 필립 로비아르가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진 해이기도 했다. 빛나는 것 같은 눈과 멋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던 필립이 영원히 사베나를 떠났을 때 엘렌의 가슴 속에 못 박혔던 정열까지도 가져가 버려서 뒤에 남은 것이란 아름다운 그녀의 겉모양 뿐이었다. 안짱다리인 작은 사나이 아일랜드인은 이 껍데기와 결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행복에 압도된 제랄드에 있어서는 그것만이라도 충분한 만족이었다. 그녀에게서 그 무엇인가 사라져버렸다 하더라도 그는 그런 것에는 태연했다. 빈틈이 없는 사나이기는 했지만 집안도 재력도 없는 하나의 아일랜드인인 그가 해안 지방에서도 인류의 자산가로 명망 있는 집안의 역량을 손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제랄드는 맨손 하나로 오늘날을 이룩한 남자였다. 제랄드는 21살 때 아일랜드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왔다. 그보다 앞서서 또는 그보다 뒤에 황급히 미국으로 건너온 그보다도 선량한 또는 그보다도 불량한 수많은 다른 아일랜드의 이민들처럼 그도 또한 품에 걸친 단벌 신사로 배삭을 지불하니까 2실링밖에 손에 남지 않았다.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붙어 있었는데 그 금액은 그가 범한 죄가로서는 너무도 큰 금액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지옥의 이쪽에 살고 있는 오렌지당의 인간으로, 영국 정부로, 아니 악마 자신으로도 100파운드의 현상금을 걸 만큼 값이 있는 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부재지주의 토지 관리인인 한 사람의 영국인의 죽음을 그만큼 중대시한다고 하면 제랄드 오하라에게 있어서는 역시 아일랜드를 떠나는, 그것도 조급히 떠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 토지간에게 이 오렌지당에 잡종하고 요구를 한 것은 과연 그였지만, 그러나 제랄드의 견해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토지 관리인이 선조를 조롱하는 휘파람 부는 같은 짓을 해 그를 모욕할 권리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보인의 싸움에서부터 이미 100년이 지났지만 오하라 일족이나 그 지방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제의 일같이 생생했다. 놀라서 패주하는 스튜어트 왕가의 왕자를 무찌르는 전진이 수습된과 동시에 그들의 희망도 꿈도 토지도 부유함도 모두 잃고 만 것이다. 싸움에 이긴 오렌지공 윌리엄과 모자에 오렌지 훈장을 단 그 중호스러운 군대는 마침내 스튜어트 왕가에게 마음을 기대는 아일랜드인 사륙을 시작했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사정도 있어서 제랄드가 오렌지 당원인 토지 관리인과 싸워 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오하라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중요시되었다는 사실만은 두통거리였다. 오하라의 집안은 오랫동안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경찰의 반응도 좋지 않았다. 날이 밝기 전에 아일랜드를 떠나서 먼 길을 떠난 인간은 오하라네 집안에서 제랄드가 처음은 아니었다. 제랄드의 큰형 제임스와 작은형 앤드류는 입이 무거운 청년이었다. 비밀의 사명을 걸머쥐고 밤중에는 아무 때이고 드나든다든가 몇 주일 동안이나 어디론가 모습을 감춰버린다든가 하여 어머니에게 걱정을 시켜드렸다는 것 정도밖엔 제랄드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몇 년 전에 돼지우리 안에다 무기와 탄약을 묻어두었다는 것이 발견되자 미국에 망명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사베나에서 장사하여 성공하고 있다.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으로서 제일 위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 이야기 사이에 어떤 곳인지 난 모르지만 하고 말했는데 젊은 제랄드는 바로 그 어떤 곳인지 모르는 곳으로 보내졌다. 어머니의 황급한 키스를 받고 광적인 카톨릭의 축복을 받으면서 총총히 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이별하는 말로써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마라. 누구의 것이든 간에 훔치지 마라고 격려했다. 키가 큰 5 형제들은 감복한 것 같은, 그리고 얼마만큼은 측은한 미소로써 그와 이별했다. 왜냐하면 제랄드는 나이도 제일 어렸거니와 가족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작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버지도 5명의 형들도 모두 키가 6피트 이상이었고 가슴도 키에 알맞게 떡 벌어졌었는데 제랄드만이 21살이 되어도 5피트 4인치 반이라는 신장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해주신 최대 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장이 모자라는 것을 괜히 한탄해 보는 것 같은 짓을 안 하는 것이 제랄드의 제랄드다운 점이며, 또한 그는 무엇이든 탐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에 넣는 데 있어서 키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뿐일까? 오늘날의 그는 오히려 그 단단한 당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은 사나이가 큰 사나이들 틈에서 어깨를 겨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장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심장이 강한 사나이였다. 키들이 큰 형들은 모두 완고하며 말이 없고 그 마음속에는 지금도 영원히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이 집안의 전통으로서 남아있고, 그것이 때로는 영국인에 대한 말없는 증오도 되고 때로는 뼈아픈 비꼼도 되어 튀어나왔다. 제랄드도 만약 체구가 당당한 남자였다면 조용히 남의 눈을 피하며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는 무리 속에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잘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 많고 고집이 세고 잘 흥분하며 이내 주먹을 휘두른다든가 싸움을 건다든가 눈에 거슬릴 만큼 어깨를 뻗댔다. 그는 키가 큰 가족들 속에서 커다란 코친종의 암탉만이 있는 뒷뜰에서 젠체하고 있는 몽탁한 수탉처럼 굴고 있었다.
형들은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장난을 걸어 골리기도 하고 그가 성나 소리치는 것을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댔고 또 그 커다란 주먹으로 쥐어받게 될 때에도 막내동이라는 그의 지위를 고려해서 잘 봐주는 편이었다. 제랄드가 미국에 건너왔을 때 그가 몸에 붙이고 있는 교육이란 몹시 빈약했고 거기에다 그는 자신의 교육이 빈약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남에게 그런 일을 지적당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는 그런 말에 별로 구애받을 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고 똑똑한 글씨체로 쓰는 것을 일러주었다. 그는 산수를 잘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책을 배우는 교육은 모두가 끝나버린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라틴어란 교회에서 미사 드릴 때의 성가뿐이었고 역사라고 한다면 아일랜드의 박해사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시는 모아 이외에는 몰랐고 음악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아일랜드 민요를 알 뿐이었다. 그는 학문이 자기보다 많은 사람을 몹시 존경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무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가장 무학무식한 아일랜드 촌놈이라도 거대한 재산을 만들겠다고 나선 새로운 나라에서 그따위 것이 그에게 무슨 필요가 있으랴. 인간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 그에게 사베나의 가게를 맡겼던 제임스나 앤드류도 그의 무교육을 한탄하지는 않았다. 제랄드의 그 솜씨, 정확한 계산, 빈틈없는 장사술은 형들의 존경을 받았다. 만일 그가 문학 지식을 갖고 음악에 대한 훌륭한 감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형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데 불과했을 것이다. 19세기 초기의 아메리카는 아일랜드인에 대하여 친절했다. 처음에 사베나에서 조지아의 오지 마을까지 포장마차로 상품을 운반하며 장사하고 있던 제임스와 앤드류는 마침내 그들 자신들의 상점을 갖는 데까지 성공했고 제랄드도 그들과 같이 번창해 나갔다. 그는 남부가 좋았기 때문에 이내 자신이 남부임을 자처하게 되었다. 남부에는 그리고 남부인에게는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많았다. 그러나 전력을 기울여서 일하는 천성으로 그는 그 나름대로 남부의 사고방식이나 습관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았다. 포커, 경마, 정치에의 열광, 결투의 방법, 주권의 독립을 부르짖어 양키를 비난하는 일, 부인에게 지나치다고 생각될 만큼 과도한 예의를 베푸는 일 등. 그는 이 고장 사람들이 씹는 담배의 맛까지 익혔다. 그러나 위스키를 마시는 것만은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것만은 선천적으로 그 능력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제랄드는 역시 제랄드였다. 생활 양식이나 생각하는 방법은 변했어도 태도만은 설사 바꿨다고 치더라도 그는 결코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쌀이나 목화의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순종의 말을 타고 우아한 부인들을 태운 마차나 노비들을 마차에 딸려 소나무 숲 무성한 그들의 왕국에서 사베나로 넘어오는 그 유연한 모습에는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는 귀에 좋게 울렸지만 활발하게 말해치우는 그의 아일랜드 말투는 혀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재산이든 농장이든 노예이든 이것들을 카드 한 판에 걸고 잃는다면 태연히 양도서류에 사인해 주는 것을 마치 흑인 노예 어린이들에게 동전을 뿌려주듯이 하며 어떤 중대한 문제라도 거세게 처리하는 그 대범한 태도가 제랄드의 마음에 꼭 들었다. 그러나 제랄드는 가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내답게 또는 기분 좋게 대금을 잃는 태도를 배우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아주 해안 지방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부드러우며 잘 성내고 변덕스럽고 유쾌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내 그들이 좋아졌다. 그러나 습기는 뛰고 있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고 안개가 짙은 늪이지만 열병을 발생시키지 않는 땅에 갓 건너간 이 아일랜드의 청년에게는 발랄하고 부단한 생활력이 꽉 차 있었다. 이것은 그가 이 아열대의 기후와 말라리아를 발생케 하는 소택이 많은 토지에서 태어난 무사태평한 사람들과 정취를 달리하는 이유였다. 그들에게서 그가 필요한 것만을 배우고 별 필요 없는 것은 버렸다. 남부의 모든 풍습 중에서 포커와 위스키가 가장 유용한 것임을 그는 알았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제랄드의 3종의 소유물 중에 2가지인 시종과 농장은 기실 이 카드와 호박색의 액체에 건 그의 천분에 의해서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 밖에 하나는 아내인 엘렌이라 하겠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혜택으로서 하사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 시종은 포크라고 하며 빛나도록 검으며 당당한 체구의 최상급 흑인 노예인데 신사다운 복장이라든가 몸치장에 따르는 시중에는 몹시 잘 훈련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랄드가 상시몬에서 온 농장주와 밤새도록 포커로 싸운 결과로 획득한 것으로 상대의 농장주도 포커의 승부에 있어서는 그에게 지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뉴올리안즈 산의 럼주에 있어서는 전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포크의 전 주인은 후에 당시의 2배의 값으로 포크를 되돌려달라고 했으나 제랄드는 단호히 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포크는 그가 소유한 최초의 노예이고 또한 이 노예는 해안지방 일대에서 가장 뛰어난 시복이고 그것은 그가 남몰래 염원하고 있는 희망의 제1보였기 때문이다. 노예와 토지를 소유하는 신사가 되는 것은 그의 소망이었다. 그는 제임스나 앤드류처럼 매일 장사의 나날을 보내며 밤에는 밤대로 촛불을 켜놓고 숫자의 계산만을 하고 있는 생활을 일생 동안 지속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형들은 느끼고 있지 않지만 이 근처에서는 흔히 장사꾼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랄드는 날카롭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농장주가 되고 싶었다. 그 옛날에는 자기 것이던 토지를 영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소작인이 되어 있는 아일랜드인은 모두들 토지에 대해서는 버릴 수 없는 깊은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아일랜드인의 염원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토지가 눈앞에 녹색으로 전개되는 것이 보고 싶었다. 일편단심으로 그는 자기의 집, 자기의 농장, 자기의 노예를 원했다. 또한 이 새로운 천지에는 그가 뒤로하고 온 고국에서처럼 2가지 위험에 위협받지도 않았다. 그것은 농작물이든 창고든 간에 집어삼키는 중가세와 언제 어느 때 땅을 몰수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이다. 그러기에 더욱 어떻게 하든지 이것들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심을 갖는 것과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에는 2가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도 알게 되었다. 조지아주의 해안지방은 예부터 문벌 계급이 뿌리 깊이 못 박혀 그가 소유하고자 마음먹은 땅은 바라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마침내 운명의 손과 포커의 손이 결합되어 후에 그가 타라라고 부르는 이 농장이 그에게 주어졌다. 동시에 그는 해안지방을 떠나 이 북부 조지아의 고지로 옮겼다. 따뜻한 봄의 어느 날 밤 사베나의 어느 집에서 제랄드는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남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곤두세웠다. 그 사람은 사베나 사람인데 12년 만에 오지에서 갓 돌아온 사람이었다. 제랄드가 미국에 오기 전 해에 주 정부는 토인에게서 인계받은 조지아주의 중부 광막한 땅을 추첨에 의해 주민들에게 분배한 일이 있었는데 그 추첨에 당첨된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이사가서 농장을 열었다. 그러나 화재를 만나 집을 불태워 버리는 등 이제 그 저주받은 땅에 혐오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손에서 그 땅을 송두리째 사줬으면 하느님 아버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농장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꿈에도 떠나지 않았던 이 제랄드는 중개자를 구해 그와 무릎을 맞댈 수 있었다. 그리고 조지아주 북부 지방에는 지금은 캐롤라이나주라든가 버지니아주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의 관심은 점점 커갔다. 해안지방의 사람들은 조지아주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은 해안지방만이며 다른 지방은 산림지방뿐으로 아직도 인디언들이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랄드도 또한 사베나에서 정착하고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느 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하라 형제상회의 거래 관계로 그는 사베나 강을 100마일이나 거슬러 올라간 오가스타에도 간 일이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서쪽의 오지에 있는 몇 군데의 옛 마을에도 가본 일이 있고 하여 그 지방이 해안지방 못지않게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의 농장은 사베나에서 서북쪽 250마일이나 들어간 오지인 채테푸치강에서 남쪽으로 그리 먼 곳 같지 않았다.
제랄드는 그 강에서 북쪽의 땅은 지금까지 인디언 체로키족의 소유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에게 습격당하는 일은 없느냐고 묻자 이 사람은 콧방귀를 뀌면서 이 신천지에는 현재 많은 마을이 발달되고 많은 농장이 번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기에 깜짝 놀라버렸다. 1시간이 지나 이야기가 지리하게 되자 제랄드는 맑고 파란 눈으로 천연스러운 듯이 계략을 감추고서 이 사나이를 포커에 청했다. 밤도 밝아오고 술도 취하여 오자 게임에 참가했던 다른 패들은 모두 손을 떼었고 마침내 제랄드와 그 나그네만이 맞서서 승부를 다투게 되었다. 나그네는 거는 판돈에 덧붙여 그의 농장의 소유권 증서를 내놓았다. 제랄드는 판돈에 다시 지갑을 던져 놓았다. 지갑 안에는 오하라 상해의 돈이 들어있었으나 제랄드의 양심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미사에서 참회하면 그만이라는 정도였다. 그는 자기가 탐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탐난다고 생각하면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이 그의 상투적인 수단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기의 운명과 카드 솜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은 상대의 수가 더욱 세서 만일에 자기가 진다면 어떻게 하여 형님들의 돈을 변상해 줄 것인가 하는 따위는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신사의 약속이니 어길 리가 있소. 난 이제 그 땅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고맙소. 하고 잉크와 펜을 청했다. 1년 전에 이미 주요 건물은 불타버렸고 농장은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어떻든 당신의 것입니다. 아일랜드 밀조의 위스키를 마시고 어머니의 젖을 뗀 인간이 아니라면 카드와 위스키를 디범벅을 만들지 마. 제랄드는 그날 밤 포크에게 거들게 하고 침대에 들어가면서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이미 포크는 이 세 주인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에서 그 말투까지를 흉내내게 되었고 아일랜드의 미드 지방의 방언과 흑인의 말투가 뒤섞이게 되어 그들 두 사람 외에는 수수께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기묘한 말씨로 응대하게 되었다. 엉클어진 덩굴로 뒤덮인 소나무와 참나무가 담처럼 늘어서 있는 사이를 누런 황토물의 프린트강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고 마치 팔을 굽혀 끌어안는 것처럼 제랄드의 새로운 토지가 양쪽을 둘러싸고 있었다. 전에 집이 있던 언덕 위에 서면 이 높이 늘어선 녹색의 장벽이 제랄드에게는 스스로의 소유권임을 확인시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증거로 마치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를 구획짓기 위해 스스로가 만든 담처럼 생각되었다. 거무스름한 불타버린 주춧돌 위에 서서 큰 길로 통하는 긴 가로수길을 굽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정도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깊은 기쁨으로 거센 소리를 질렀다. 이 두 줄로 늘어선 거무스름한 가로수도 내 것이다. 하얀 별 같은 꽃을 달고 있는 목란의 싱싱한 나무 밑에 허리만큼이나 잘 무성한 잡초, 우거진 잔디밭도 내 것이다. 조그만 소나무나 솟아나는 싹들이 편재하는 광활한 미간지도 사방 멀리의 붉은 땅바닥도 모두가 제랄드 오하라의 것이다. 그것도 모두가 술에 흔들리지 않는 아일랜드인의 머리와 카드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랄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조용함 속에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달한 것이라 생각됐다. 그가 지금 서 있는 발밑에는 머지않아 흰 벽돌의 집이 설 것이다. 큰 길 저쪽에는 세로의 목책을 치고 살찐 우마를 기른다. 언덕에 경사진 곳을 완만하게 경사지게 하여 강가 기름진 분지까지에 이른 붉은 이 땅은 햇빛이 빛나는 물오리 털처럼 희게 눈부실 것이다. 목하다. 넓고 넓은 목화밭. 오하라가의 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열리는 것이다. 약간의 번돈과 마음 내키지 않아 하는 형들에게서 빌린 돈에다 토지를 저당하여 모은 꽤 많은 돈을 합하여 제랄드는 처음으로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를 사고 타라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리고 흰 벽돌의 타라 주택이 나타날 때까지 노예 감독용으로 세운 4개의 방밖에 없는 좁은 집에서 쓸쓸한 독신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토지를 개간하여 목화를 심고 형 제임스와 앤드류에게서 다시 돈을 빌려다가 노예를 샀다.
오하라네 집안은 단결심이 강한 일족으로 순조로울 때나 역경일 때나 서로 힘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가족 상호 간의 애정이라기보다는 오랜 박해의 세월을 통해 세상의 세파에 대해서 한 집안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의 결과였다. 형들은 제랄드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은 해마다 정확히 이자와 함께 되돌려져 왔다. 제랄드는 인접한 토지를 사 늘려 농장은 점점 확장되고 마침내 흰 벽돌의 저택이 꿈이 아니라 현실화한 것이다. 그것은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강으로 경사진 곳, 녹색의 목장이 바라다 보이는 짜임새 없는 광대한 건물이었다. 신축하였을 때부터 상당히 예스러운 침착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를 제랄드는 오히려 기뻐했다. 그들의 나뭇잎 그늘을 지나는 인디언들을 보아온 해묵은 참나무는 그 거대한 팔로 집을 꽉 끌어안고 그 가지를 높이 지붕 위에 뻗어 깊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잡초를 뽑고 클로버나 버뮤다 풀을 빈틈없이 자라게 한 마당은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있었다. 산목의 가로수 쪽엔 노예들이 살고 있는 훤칠한 건물들이 늘어선 구역이 있고 타라는 과연 자리 잡힌 분위기였다. 말을 달려서 올 때마다 제랄드는 큰 길을 돌아 녹색 가지 속에 우뚝 솟은 자기 집의 지붕을 바라보면 언제나 이것들이 모두 처음 보는 경치나 되듯이 자랑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모든 것을 작고 실질적이고 성격이 거친 제랄드 오하라가 건설해 놓았다. 제랄드는 이 군내에 사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교분을 갖기 시작했다. 다만 그의 농장의 왼쪽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 맥킨토시네와 오른쪽에 프린트관과 윌크스네의 농장 사이에 빈약한 늪지를 3에이커 정도 갖고 있는 슬래터리네만은 예외였지만, 맥킨토시네는 스코틀랜드계의 아일랜드인으로 오렌지 당원이었다. 가령 그들이 카톨릭 캘린더에 이름이 오른 모든 선자적 덕성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오렌지당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랄드의 눈에는 이미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였다. 이 일가가 벌써 조지아주에 70년이나 살고 있었고 그 이전 남부 캐롤라이나주에 30년이나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최초로 아메리카 해안에 발자국을 남긴 조상이 울스터 태생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제랄드로서는 볼장 다본터였다. 그들은 과묵하고 고집세고 타인들과 교제하지 않으며 혼담의 상대도 캐롤라이나주에 남아있는 친척 안에 한정되었으며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제랄드네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지방 사람들은 대개 사교적이고 이웃과의 교제를 상당히 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부실한 인간에게는 그렇게 간대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 그들이 노예 폐주론자의 동조자란 소문도 맥킨토시네 집에 대한 세평을 좋게 할 이유가 되진 못했다. 그러나 맥킨토시네 주인 앵거스 노이는 한 사람의 노예도 해방시켜준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루이지애나주의 감자 농장에 농로를 팔러 가는 지나는 노예 상인에게 자기네 노예를 팔아넘기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죄악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일까지도 해치운다. 그러면서도 노예 폐지론에 찬성하고 있다는 소문은 그치지가 않았다. 그는 노예 해방주의자가 틀림없어 하고 제랄드는 존 윌크스에게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는 오렌지당 패들이니까 그 주위가 스코틀랜드인 다운 인색함과 부딪힌다면 주위 쪽이 엉덩이를 뺄 거야. 슬래터리네는 또 문제가 달랐다. 가난한 백인인 그들은 이 엉커스 맥킨토시네가 외고집의 고고함으로 근처 사람들에게 억지로나마 받고 있는 그런 존경도 받고 있지 못했다. 슬래터리는 일손이 없는 사람으로 제랄드와 존 윌크스가 몇 차례나 그 땅을 사자고 교섭했지만 집요하게 몇 에이커의 밭을 붙들고 늘어져 언제나 우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머리까지 까치집을 만들고 병자처럼 얼굴에 핏기 없는 얼굴로 토끼를 연상시키는 어두운 얼굴을 한 어린이들을 많이 낳고 있었다. 이 어린이들 또한 해마다 규칙적으로 늘어갔다. 톰 슬래터리는 노예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 두 아들을 상대로 때때로 발작적으로 이 몇 에이커의 목화밭에서 일하고 아내와 작은 애들은 야채밭을 돌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목화밭은 언제나 흉작이었고 야채밭도 아내가 계속하여 아기를 낳기 때문에 소출이 나쁘며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부족했다.
근처의 대지주의 현관을 두들기며 목화밭에 뿌릴 씨앗이라든가 겨울을 나기 위한 양식을 구걸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러나 슬래터리에게도 얼마간의 배알은 있어서 대지주들의 호의 뒤에 숨어있는 모욕을 느끼고 근방 사람들을 미워하며 특히 부잣집의 건방진 니그로들을 미워했다. 이곳 대지주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 노예들은 가난한 백인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골적인 모욕이 그의 감정을 상처냈고 그들이 자기보다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자신의 비참한 경우에 비하면 그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고급이며 질병이나 노후의 일까지도 돌봐줌을 받았다. 그들은 주인의 명성을 자랑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재산이 있는 주인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나 슬래터리만이 누구에게서나 경멸을 받고 있었다. 톰 슬래터리가 팔 생각만 있었더라면 국내의 농장주들은 누구나 그의 빈약한 농장을 3배의 값으로 사주었을 것이다. 농장주들은 그와 같은 눈위의 혹을 이 경내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그만한 돈이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해 톰은 한 손 못 대는 목화의 수확과 이웃 사람들의 자비에 의하여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듯 이 토지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 외의 사람들과 제랄드는 모두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친절했다. 윌크스네 집, 칼버튼의 집, 돌턴네 집, 폰테인네 집 등 이들의 집사람들은 커다란 백마를 탄 조그만 제랄드가 집 앞 마찻길에서 달려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 미소 짓고 미소 지으면서 한 수저의 사탕과 박하에 새순을 찧어서 넣고 그 위에다 위스키를 넣은 큰 컵을 준비시켰다. 그는 모두에게 호감을 받고 있었다. 그 소리치는 것 같은 목소리와 거친 태도의 뒷면에는 한 껍질만 벗기면 친절한 마음이 있었고 인정이 많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고 물건을 아끼지 않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어린이나 흑인 노예나 개인은 한눈으로 보고 알아내며 근방 사람들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찾아오면 을의 사냥개들은 기뻐서 요란스럽게 지저댔고 흑인 노예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환성을 지르면서 달려나오고 앞을 다투어 그의 말고삐를 받으려고 하며 그에게서 호의 있는 욕을 얻어먹고는 겸연쩍은 듯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백인의 아이들은 그가 그의 부용들에 대하여 북부 양키 정치가의 추행을 강조하고 있으면 그의 무릎을 끌어안고 흔들어 달라고 조르며 안면이 있는 사람의 역량들은 연애 문제의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그의 의견을 들었고 체면에 관계되는 노름빛을 그의 아버지가 무서워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이웃 청년들은 그가 어떤 경우에는 크게 소용되는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벌써 한 달이나 비치고 있었던 게 아니야? 이 불량 청년 같으니라고 하고 그는 소리쳤다. 왜 진작 나에게 돈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의 얘기 솜씨는 거칠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고함을 치더라도 젊은이들은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다. 네, 그래도 아저씨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집 아버진, 너가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좀 완고하시지. 자, 이제 잔말 말고 이 돈을 가져가라. 마지막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농장의 기부인들이다. 그러나 위대한 기부인이고 또한 침묵이라는 세상에도 드문 미덕에 감싸여 있다고 제랄드가 평가했던 윌크스 부인도 어느 날 저녁 마찻길에서 말발굽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달려가는 제랄드의 뒷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저 사람 말씨는 거칠어도 신사예요. 라고 말한 뒤부터 제랄드의 사회적 지위는 분명히 확립된 것이다. 여기까지 와 닿기 위해서 약 1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음을 제랄드는 몰랐다. 이곳으로 이사온 처음에는 남들이 자기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처음으로 타라에 발을 들여놓은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이 지방의 사회에 속하는 인간임을 당연한 사실로 알고서 이에 대한 의심 따위를 조금도 할 줄은 몰랐다. 43살이 되자 그는 혈색도 좋고 둥글둥글 살찌고 마치 스포츠 잡지의 곤두아에서 튀어나온 수렵을 좋아하는 시골 신사와 같이 되었다. 이 무렵이 되어서도 타라에는 여전히 애착이 있고 근처의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주며 반겨주는 것이었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그리워진 것이다. 타라 농장은 여주인을 찾고 있었다.
밖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를 필요에 의해 승격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뚱뚱한 쿡은 시간에 맞도록 음식을 해내지 못했고, 역시 이전에는 들에서 일하던 여자인 실내 청소부는 언제나 가구를 먼지투성이로 하여 놓고 테이블 보며 셔츠류를 말하지 않는 한 세탁하려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대소동을 벌였다. 실내에서 일하는 노예로서 훈련되어 있는 것은 포크뿐으로 그가 다른 것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오랫동안 제랄드의 태평스러운 생활 양식에 젖어버려 마음이 해이해지고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버렸다. 시복으로서는 제랄드의 침실을 잘 정돈하고 급사장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예법에 맞도록 식탁에 급사를 하였지만 그 외의 일이라면 거의 되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아프리카 토인의 틀림없는 본능으로 흑인 노예들은 모두가 제랄드가 소리치기는 하지만 결코 물어뜯지는 않는 마음씨를 알고서 모렴치하게도 그 약점을 이용했다. 남쪽에 팔아버린다든가 매질한다든가 따위로 공갈하는 제랄드의 노성이 언제나 공기를 떨게는 했지만 여태까지 한 사람의 노예도 타라에서 팔려나간 일이 없고 매도 단 한 번 제랄드가 하루 종일 사냥 갔다 돌아왔을 때 말의 손질을 게을리한 노예에 대해서 후려쳤을 뿐이었다. 제랄드의 날카로운 파란 눈은 이웃집들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머리를 매만지고 긴 치마를 살랑살랑 끌고 가는 부인들이 어떻게 편안히 하인들을 부리고 있는가를 보고 있었다. 이들 부인들이 날이 셀 때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요리, 육아, 재봉, 세탁 등의 감독에 쫓기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는 이를 알 리가 없었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단지 외면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그리고 그런 결과가 깊이 그를 감동시킨 것이다. 급히 아내를 맞아들일 필요를 그가 통감한 것은 어느 날 아침 재판이 열리는 날 마을로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을 때였다. 포크가 그가 애용하는 주름 있는 셔츠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하녀의 손으로 댄둥만둥 기워져 있어 입기도 민망하여 포크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나리, 포크는 얻은 셔츠를 감싸하며 화가 나 있는 제랄드에게 말했다. 마님이 필요해요. 안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를 많이 가지고 계신 마님요. 제랄드는 포크의 참견을 꾸짖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가 그리웠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웠다. 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갖지 않는다면 너무나 나이를 먹고 만다. 그러나 아무나와 결혼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칼버트 씨는 전처의 아이들 때문에 겨우 북부태생의 가정교사를 후처로 맞이했는데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의 아내가 될 여성은 숙녀가 아니면 안 된다. 거기다가 윌크스 부인처럼 기품이 있고 그리고도 단아한 가문의 숙녀로 윌크스 부인이 자기네 소유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 타라 농장을 관리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지방의 가정과 혼인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로는 결혼 정년기의 아가씨들이 줄어든 것. 둘째로는 보다 중대한 장애로 벌써 10년이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랄드는 아직도 신출나기로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집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리가 없었다. 이 조지아 오지의 사회는 귀족적인 해안 지방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일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남자에게 딸을 줄 가정은 없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참으로 호감을 받고 있고 그네들과 사냥을 간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정치론을 펼친다든가 하고는 있지만 누구나 자기의 딸을 준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랄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로서도 제랄드 오하라는 이곳저곳의 가정에서 미안하지만 딸에게 구원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삼가주었으면 좋겠어 하고 거절당했다는 소문 따위가 식탁에서 입에 오르내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기가 이웃 사람만 못하다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제랄드는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남만 못하다고 느끼는 남자는 아니었다. 이 남부에 22년 동안 살고 토지와 노예를 소유하고 그동안의 상류사회 공통의 악습만에 빠져있던 가족에게 밖엔 딸을 주지 않는다는 것 따위는 참으로 이 지방의 기묘한 풍습에 지나지 않았다. 길 떠날 채비를 해라. 사베나에 가겠다. 하고 그는 포크에게 말했다. 피스트라든가 페이스 따위 쌍말만 해봐라. 당장 팔아치울 테니까. 그런 말은 나도 안 쓸 테다.
제임스와 앤드류는 자기 결혼 문제에 대해 무언가 상의에 응해주겠지. 거기에다 형들의 옛 친구들 속에는 그의 요구에 합치되고 그리고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만한 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제임스와 앤드류는 그의 말을 신중히 듣기는 했지만 그리 탐탁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벌써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사베나에는 이런 때 도움을 청할 만한 친지들도 없었다. 옛 친구의 딸들은 이미 옛날에 결혼했고 지금은 그들의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너는 부자도 아니고 집안이 좋지도 못했어. 하고 제임스는 말했다. 돈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좋은 집안을 만들어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어요. 넌 너무 희망이 커. 앤드류는 냉담히 말했다. 그리고 형들은 제랄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었다. 제임스와 앤드류는 사베나에서 이미 낯이 알려진 지 오래이며 상당한 지위도 있고 친지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달 동안이나 제랄드를 이 집 저 집으로 만찬회, 무도회, 피크닉 등에 끌고 다녔다.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하고 제랄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아메리카에 상륙했을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섹시지만 누구냐? 내 마음에 들었다는 섹시가? 엘렌 로비아르요. 하고 제랄드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약간 치켜 올라간 듯 싶은 엘렌 로비아르의 검은 눈은 그의 심금을 울렸다. 15세의 소녀로서는 합당하지 않을 만큼 불가해한 넋이 빠진 것 같은 태도이기는 했지만 그녀는 그를 매혹시킨 것이다. 거기에다 그녀를 감싸고 있는 우수에 젖은 절망스러운 표정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도 가져본 적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을 그녀에 대해서 일으켰다. 그렇지만 그녀라면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나이를 먹었지 않느냐? 난 지금 한창 나이예요. 제랄드는 못마땅한 듯이 대답했다. 제임스는 조용히 말했다. 제랄드, 이 사베나에 그 아가씨보다 너와 결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여자도 없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로비아르가의 한 사람으로 그들 프랑스계 인간들은 마왕처럼 콧대가 높은 거야. 그녀의 죽은 어머니는 굉장히 잘난 부인이었단다. 그런 게 무슨 문제예요? 제랄드는 열띤 어조로 말했다. 거기다 그의 어머니는 작고 하셨고 아버지는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겠지. 그러나 사회로는 문제가 다른 거야. 어쨌든 그 아가씨가 허락할 겁니다. 앤드류는 한마디 했다. 그 아가씨는 말이다. 1년 전부터 사촌인 필립 로비아르라는 불량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들이 밤낮으로 단념시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말이다. 그 남자라면 1개월 전에 루지애나주로 가버렸어요. 하고 제랄드가 말했다. 넌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니? 알고 있고 말고요. 제랄드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이 귀중한 정보를 포오크에게서 입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 필립이라는 청년은 가족의 요청으로 무리하게 서부로 떠났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 아가씨가 필립을 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고는 난 생각할 수 없어요. 15세 정도로는 아직 연애 따위를 깊이 알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결혼 상대로는 너보다도 그 건달인 사촌 쪽을 택할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엘 로비아르의 영향이 조지아의 산속에서 출현한 작달막한 아일랜드인과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을 때에는 제임스도 앤드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놀랐었다. 사베나의 각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짓거려대고 서부로 떠난 필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억측이 자자했지만 그러나 그런 소문으로는 어떤 해답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어째서 로비아르네 집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가 음성이 거세고 얼굴이 붉고 키는 그녀의 귀에도 차지 않는 작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인지 그것은 수수께끼로 모든 사람에게 남겨졌다. 제랄드 자신도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잘 알지를 못했다. 그는 다만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엘렌이 창백하면서도 극히 냉정한 얼굴을 하고 가벼운 손을 그의 팔에 걸면서 오하라님, 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의 생애에서 단 한 번 극히 겸허한 마음이 들었었다. 뇌성에 놀란 듯한 로비아르네 가족들도 그 해답의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으로 그녀가 그날 밤 날이 밝을 때까지 상심한 어린아이처럼 울며 세웠고 날이 밝자 각오를 한 그 경위를 알고 있는 것은 당사자인 엘렌과 그리고 마미뿐이었다.
마미는 묘한 예감을 느끼면서 뉴올리안즈에서 온 낯선 필적으로 주소를 쓴 소포를 젊은 아가씨에게 전달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손에 들자 울면서 내동댕이 친 그녀의 소화상과 그녀가 필립 로비아르에게 보냈던 4통의 편지와 종형이 술집에서 싸우다 피살되었다는 뉴올리안즈의 목사로부터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나 폴린이나 율렐이나 모두가 그 사람을 쫓아낸 거야. 난 싫어. 모두 미워. 그런 사람들은 2번도 다시 보기 싫단 말이야. 어딘가 가버리고 싶어. 그 사람들을, 이 동네를,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2번 다시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단 말이야. 날이 밝을 무렵 그때까지 아가씨의 검은 머리 위에 울고 엎드렸던 마미가 항의하듯이 말했다. 그래도 그건 안 돼요, 아가씨. 왜 안 돼? 제랄드 씨는 친절한 사람이야. 안 된다면 난 찰스턴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릴 테야.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말에 어처구니 없이 탄식하던 아버지 피엘 로비아르도 마침내 승낙했다. 가족들은 모두 카톨릭이지만 이 아버지만은 완고한 신교도였기 때문에 딸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제랄드 오하라와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욱 난처했던 것이다. 요컨대 제랄드에 대한 불만이란 집안에 대해서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로비아르가를 떠난 엘렌은 2번 다시 동네를 보지 않겠다고 사베나를 등지고 중년의 남편과 마미와 20명의 안 살림하는 흑인 노예와 함께 타라 농장으로 떠났다. 그 이듬해 최초의 아기가 태어났다. 제랄드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캐디 스칼렛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남자아이가 탐났기 때문에 실망했으나 이 작고 머리털이 까만 딸을 위해서 타라 농장의 흑인 노예 전부에게 럼주를 먹이고 자기도 기뻐서 유쾌하게 취할 만큼 좋아했다. 설사 엘렌이 급격히 그와 결혼할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후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며 결코 제랄드가 알 리도 없고 그는 언제나 그녀를 볼 때마다 자부심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 바다를 연한 우아한 품격의 마을을 떠났을 때 그녀는 벌써 사베나와 그 추억에서 뒤돌아섰으며 그리고 이 토지에 닿는 순간부터 이 북조지아를 자신의 고향으로 정했다. 아버지의 집을 영원히 떠났을 때 그녀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성의 육체와 같은 윤곽의 집, 돛으로 가득 찬 배와 같은 집과 이별을 고한 것이다. 그것은 연분홍칠을 한 프랑스 식민풍으로 세운 집으로 아담하게 지상에서 높이 솟았고 레이스 같은 섬세한 무쇠 손잡이가 달려있는 낯선 계단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결코 빛나지 않는 우아하고 부유한 집이었다. 그녀는 단지 이 아름다운 저택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배후에 있는 모든 문명을 저버렸고 다른 대륙으로 건너간 것 같은 미지의 세계 속에 뛰어들었다. 북조지아주인 이 근방은 강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었다. 블루리즈 산맥 기슭에 있는 고원,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물결치듯 기복을 이룬 붉은 언덕뿐이며 도처에 화강암의 거대한 노출이 있고 우물하게 솟아오른 메마른 노송이 있었다. 초록색으로 뒤덮인 바닷속 섬들의 조용함, 아열대의 태양 밑에 불타오르는 듯이 전개되는 백사의 해안, 종려수가 점점이 서 있고 저 멀리까지 바라다 보이는 모래밭 등 이런 풍경만을 보아온 바닷가 태생의 눈에는 이런 모든 경치가 야만스럽고 사귀기에 어렵게만 보였다. 여기는 겨울의 추위가 무서우며 따라서 여름의 더위도 혹심하다. 이 고장에 사는 사람들은 그녀로서는 인연이 먼 활력과 정력이 넘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친절한 사람들로 정중하고 관대하며 몹시 온순했지만 한편 완고하고 거칠고 성을 잘 냈다. 그녀가 버리고 온 해안지방 사람들은 결투나 피를 보지 않고서는 수습되지 않을 것 같은 반목이라도 쉽게 처리되곤 했었는데 이곳 북부조지아 사람들 중에는 한 가닥의 강폭함이 숨어 있었다. 해안지방에서는 생활이 원숙한 데 비해 여기서는 젊고 발랄하고 새로웠다. 엘렌이 사베나에서 사귄 사람들은 모두가 판으로 찍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전통이 닮았었는데 여기는 모두 색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북부 조지아에 이주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고장, 즉 조지아주의 다른 지방에서 캐롤라이나나 버지니아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북부의 여러 주에서 이동해온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 안에는 제랄드처럼 행운을 구하려고 뛰어든 신출내기들도 있었다.
또한 엘렌처럼 문버리는 집에서 태어났으나 그 예스런 생활에 견딜 수 없어 먼 곳의 땅에다 안식처를 구해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만 여태까지 그들의 혈관에 맥박치고 있는 선조의 개척 정신이 용솟음쳐 이주해온 것이다. 각기 다른 지방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모여든 이들은 이 지방의 모든 생활 양식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엘렌에게는 새로운 것이며 그런 생활 양식에 숙달된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어려웠다.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해안 지방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에게는 본능적으로 오곤 했다. 그러나 이 북조지아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당신은 남북 여러 주를 휩싸고 있던 호경기가 밀물처럼 밀려들어 이것이 이 지방의 모든 면에서 약동되고 있었다. 세계가 모두 목화를 탐내던 무렵으로 이 싱싱하고 풍요한 새 토지에서는 굉장한 양의 목화를 산출하고 있었다. 목화는 이 지방의 심장부를 고동치게 하는 원동력이며 목화를 심고 거둔다는 것은 이곳 붉은 대지의 심장이 불어났다 움츠렸다 하는 것과 흡사했다. 황금이 굽이치는 밭두렁 속에서 튀어나왔지만 동시에 오만한 마음도 이 밭두렁에서 탄생됐다. 그것은 녹색의 숲과 양털처럼 흰 목화의 대농원 위에 세워진 오만함이었다. 만일 목화가 자기네를 당대의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다음 때에는 도대체 얼마만한 부호가 될 것인가? 이 내일의 희망은 사람들의 생활에 흥미와 열성을 불어넣어 주어 이곳 사람들은 엘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마음껏 생활을 향락했다. 그들은 노는데 걱정이 없을 만큼 충분한 돈도 있고 노예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놀기를 즐겼다. 낚시, 사냥, 경마를 못할 만큼 바쁘지 않았고 원유에도 무도에도 없이 일주일이 지난다는 것은 거의 없었다. 엘렌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그것들을 사베나에 남겨놓고 온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존경하고 마침내 이 사람들의 솔직하고 단순함을 찬양하게 됐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에 치우고 인간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했다. 그녀는 이 지방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웃이 되었다. 근엄하고 친절한 주부이며 좋은 어머니이고 성실한 아내였다. 하느님에게 바치려고까지 생각했던 상심과 무사의 생각은 어린이와 가사와 사베나의 옛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남편의 봉사에 바쳤다. 스칼렛이 첫돌이 되어서 마미의 의견을 따르면 여아에게는 있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힘찬 어린이가 되었을 때 두 번째 딸이 생겨 수잔 엘리나라고 이름 지었는데 흔히는 생략해서 수엘렌이라고 불렀다. 이어서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을 기입하는 가족용 성서에 기입된 이름은 캐롤라인 아이린인데 보통 캐린이라고 불려지는 셋째 딸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3명의 사내아이가 태어났으나 셋이 모두 아직 걸어보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이 3명의 사내아이는 이 집에서 100야드 정도 떨어진 삼나무가지가 맞닿는 나무 그늘에 제랄드 오하라의 아들이라고 쓰인 묘석 밑에 뉘어져 있다. 엘렌이 처음으로 이곳에 온 바로 그날부터 타라 농장은 그 면모를 일신했다. 당시 그녀는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농장의 주부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그리고도 몸치장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하면 100명이나 되는 백인이나 흑인이 있는 대세대를 다루어 나가야 하고 당시의 역량들은 또 그렇게 교육받고 있었다.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처녀라면 누구나가 받는 이런 결혼 준비 교육을 엘렌도 또한 받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가장 태만한 노예라도 전류가 통한 듯이 단번에 질서와 품위와 우아함으로 이끌었고 지금까지 절대로 없었던 아름다움을 타라 농장에 가져왔다. 이 집은 일정한 건축 설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건물이 세워져 나갔지만 엘렌의 주의와 마음씨에 의해 설계의 불완전함이 보충되어 일종의 품격이 이루어졌다. 큰 길에서 집 문 앞까지 계속되는 삼나무의 가로수. 만약에 이 삼나무 가로수가 없다면 조지아의 농장주의 집으로는 불완전하리라. 시원한 검은 그늘이 다른 나무들의 푸르름을 대조적으로 한층 밝게 보여주고 있었다.
베란다 위를 덮은 무성한 등나무는 흰색을 칠한 벽돌 위에서 무한히 아름다웠고 현관 쪽에 분홍비단 같은 만일 1초는 흰꽃을 피우고 있는 마당의 목란과 함께 이 집의 어딘가의 허술함을 가려주고 있었다. 봄과 여름에는 잔디인 버뮤다 풀과 클로버가 에메랄드처럼 빛났다. 그러나 그것은 집 뒤쪽 한편으로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칠면조나 흰 거위떼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유혹인 매혹적 에메랄드였다. 새들은 해묵은 새가 앞장을 서서 제스민의 싹이나 백일초의 화단에 향기로운 먹이를 꿈꾸며 늘 앞들로 침입해온다. 그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그만 검은 보초가 현관 쪽에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 나풀나풀한 수건을 무기로 삼고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흑인 소년의 모습은 빼놓을 수 없는 타라 농장의 한 풍경이다. 안타깝게도 이 흑인 소년에게는 새들을 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수건을 탁탁 소리내어 흔들면서 이들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 엘렌은 몇 사람의 흑인 소년에게 이 일을 시켜왔다. 이것이 타라에게 있어서의 남자 노예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최초의 일이다. 만 10세가 되면 그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윈 노인에게나 마차바퀴 제조인인 목수 아모스에게나 또는 소목이 필립에게서 그렇지 않으면 당나귀 먹이 카페에게로 보내어 일을 배우게 한다. 만일 그들이 이런 작업에 아무런 재능을 보이지 않으면 막일을 하게 된다. 그래도 농노들의 여론에 의하면 이렇게 하여 그는 마침내 아무런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엘렌의 생활은 안락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생활의 안락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고 행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자의 운명으로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은 남자들의 것이며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남자는 재산을 소유하고 여자는 그것을 관리한다. 관리가 능하다는 명성은 남자가 차지하여 여자는 그의 머리를 찬양한다. 남자는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도 암소처럼 부르짖는다. 그러나 여자는 출산할 때의 진통까지도 남자의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신음소리를 참는다. 여자는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모르는 체하고 불만 없이 주종뱅이를 침대에 데리고 간다. 남자는 제멋대로이며 생각나는 대로 짓거린다. 그러나 여자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고 관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엘렌은 지체 높은 기부인의 전통 속에서 성장했다. 그것은 생활의 무거운 짐을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매력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녀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3명의 딸도 또한 고귀한 기부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이 교육 방침은 아래 2딸에게 성공을 거두었다. 왜냐하면 수엘레는 어떻게든지 하여 남의 눈에 띄는 여성이 되려는 일심으로 어머니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캐리는 마음이 약한 애였기 때문에 쉽게 길들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스칼렛만은 아버지인 제랄드를 닮은 애로 숙녀가 되는 길을 밟게 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마미의 붕괴에도 아랑곳 없이 스칼렛은 우선 상대에 노는 친구들이 얌전한 친구들이나 윌크슨의 범절 있는 딸들이 아니라 농장의 흑인 노예의 어린이들이나 근방의 남자애들이며 그리고 나무에 오르는 것이든 돌팔매질이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마미는 적어도 엘렌 부인의 딸이면서 그런 나쁜 버릇을 발휘하는 것을 몹시 근심했고 몇 차례나 몸가짐을 어린 숙녀처럼 하기를 심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엘렌은 먼 장래의 일을 생각하며 마미보다도 관대했다. 어렸을 때의 그 동무들 속에서 뒷날에 애인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고 여자의 제일 의무는 결혼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스칼렛의 결점은 단지 활발한 것만으로 남자를 끌어당기는 기교의 우아함을 지도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일러두는 것이었다. 이 한 목표를 향해 엘렌과 마미가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스칼렛은 장성함에 따라서 이 방면에 걸쳐서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납득하는 우수한 학생이 되었다. 가정교사를 계속적으로 고용한다든가 2년 동안 파이에트빌 여학교에 다니곤 했지만 배운 학문은 극히 광범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그녀만큼 우아하게 춤추는 아가씨는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웃으면 보조개가 만들어진다든가, 어떻게 걸으면 스커트가 멋지게 흔들린다든가, 어떻게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리고 눈을 내리뜨고 갑자기 깜빡이면 마치 부드러운 감정에 차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 등 그런 것이라면 그녀는 모두 깨닫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아름답고 순진한 얼굴 안에 어떻게 해서 남자들에게 눈치채이지 않고 그 날카로운 머리의 움직임을 숨길 수 있는 것인가를 배운 것이었다. 엘렌은 조용한 말로 훈계하고 마미는 늘 귀가 따갑게 꾸짖어 스칼렛으로 하여금 아내로서 참으로 바람직한 미덕을 가르치려고 무한 애를 썼다. 너는 보다 상냥하고 침착하지 않으면 안 돼. 엘렌은 딸에게 일러두었다. 남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설사 내가 그네들보다 많이 알고 있더라도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다. 신사들은 되바라진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 숙녀가 상을 찌푸린다든가 턱을 개고 난 이렇게 할래 한다든가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든가 하는 말을 하면 나리들은 붙잡지 않을 거려. 마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예언했다. 젊은 숙녀란 눈을 내리뜨고 다만 그래요라든가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걸랑요. 두 사람은 스칼렛에게 숙녀로서 알아두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쳤다. 그러나 그녀가 외고 있는 것이란 숙녀로서의 외감뿐이었다. 그런 겉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마음속의 우아함에 대해서는 그녀는 배우지도 않았으려니와 배울 이유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외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숙녀다운 겉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남들을 떠들썩하게 했고 그리고 남들에게서 떠받침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랄드는 스칼렛을 이 근방 5군 중에서 제일의 미인이라고 자만하고 있었고 그것이 반드시 헛소리가 아니라는 증거로는 근방의 젊은이들로부터 거의 모두의 청혼을 받고 있었고 애틀랜타나 사베나 같은 먼 고장에서도 많은 신청이 들어왔었다. 엘렌이나 마미의 덕분으로 16세의 그녀는 보기에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천진한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멋대로이고 허영이 많고 고집이 셌다. 아일랜드인인 아버지에게서 받은 성급한 정열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인내심 강한 성질은 엷은 거칠애에 불과했다. 그러나 엘렌은 이 거칠애가 꾸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스칼렛은 어머니 앞에서는 늘 얌전하게 보였고 어머니가 꾸짖는 눈초리를 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분을 참고 거친 성미를 감추면서 될 수 있는 한 순진함을 가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미는 스칼렛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늘 그 가면을 벗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미의 눈은 엘렌의 눈보다도 날카로웠다. 스칼렛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미를 속여먹은 기억이 없다. 그러나 이 두 자애 깊은 교육자를 슬프게 한 것은 스칼렛의 활발함이라든가 기운이 센 것이라든가 매혹적인 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부의 부인들의 자랑이었다. 두 사람을 근심시킨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제랄드에게서 물려받은 그 고집과 격정이었다. 좋은 혼처가 나타날 때까지 그녀의 이 성미를 숨겨둘 수가 있을런지 어떨런지 두 사람은 때때로 이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스칼렛은 결혼하고 싶다. 애슐리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성질이 남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쯤이라도 얌전하게 보일 수 있고 유순하게도 보일 수 있고 의젓하게도 보일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왜 남자들은 그럴까?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뿐이었다. 어째서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각해 볼 만한 흥미도 없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마음에도 그녀 자신의 마음까지도 그녀는 인간의 마음의 내면적인 움직임에는 전혀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그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든가 말한다면 남자들은 틀림없이 이러이러한 찬사를 가지고 응해온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것은 수학의 공식 같은 것으로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다. 수학은 그녀가 학교에 다닐 때 가장 쉽게 습득한 학과의 하나였다. 남자의 본심에 대하여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를 갖지 않는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층 무지했다. 그녀에게는 여자친구란 것이 없었으나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 일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두 동생을 포함해서 모든 여성은 같은 획득물, 남자를 서로 뺏기 위해 싸우는 적수였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 대하여서 어머니만은 예외였다. 스칼렛은 엘렌 오하라를 다른 모든 인간과는 달라서 무슨 성스러운 것으로서 공경했다. 아직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와 성모 마리아를 혼동하여 생각하고 있었으나 성숙한 오늘날도 그 생각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엘렌은 신과 그리고 인간의 어머니에게만 주어지는 안정감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정의와 진리와 자애와 사심없는 지혜의 화신, 위대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칼렛은 마음속으로부터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곤란한 것은 정의롭고 참되고 순종하며 자기 희생적이면 거의 모든 인생의 향락을 놓치고 많은 애인들을 잃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런 쾌락을 모두 놓쳐버리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다. 이제 곧 애슐리와 결혼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은 후에는 언젠가 그렇게 될 여유가 생기면 그때에는 자기도 엘렌처럼 되고 싶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4. 그날 저녁 식사 때 어머니 대신 식탁을 돌보면서도 스칼렛은 애슐리와 멜라니에 대해 들은 놀라운 소식으로 가슴속은 끊임없는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견디기 어려운 심정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슐레터린의 집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릴 뿐이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전함에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렇게도 어머니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금 무슨 권리가 있어서 슬레터린의 집에서는 그 끊이지도 않는 자기네 병치레 때문에 어머니를 빼앗아 간단 말인가. 쓸쓸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제랄드의 커다란 소리가 귀에 울려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아까 딸과 이야기한 것쯤은 모두 잊어버리려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친다든가 팔을 허공에 휘두른다든가 해가며 열변으로 세미터 요새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외치고 있었다. 식사 때의 담화는 제랄드가 도맡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스칼렛은 자기의 생각에 잠겨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오늘 밤은 어머니의 귀가를 알리는 마차 소리를 들으려고 아무리 긴장해 있어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해가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그녀는 이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번뇌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다. 만일 자기의 딸이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남자 생각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엘렌의 놀라움과 슬픔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으로 느끼는 이 비극의 밑바닥에서 스칼렛이 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 느끼는 그 큰 위안이었다. 엘렌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항상 그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렌은 어떤 좋지 못한 상태라도 좋은 상태로 바꿀 수가 있었으니까. 따라서 다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차길에서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바삐 의자에서 일어났지만 마차가 멈추지 않고 집을 돌아 뒤뚫러 가버렸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버렸다. 어머니라면 현관에서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뒤뜰의 어둠 속에서 검둥이의 흥분한 짓거림이 들리고 높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스칼렛이 창으로 넘겨보자 조금 전까지 여기에 있던 포크가 횃불을 높이 들고 있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마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어두운 밤 공기를 흔드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또 낮아졌다. 가족적인 허물없는 목소리로선 너무나 부드럽고 음악적으로는 지나치게 날카로운 목소리다. 이내 뒷계단을 올라 본관으로 통하는 복도를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는 식당 바로 앞 홀에서 멈췄다. 잠시 동안 작은 소리로 소곤대다가 이내 포크가 여느 때의 찌푸린 얼굴로 눈알을 방울처럼 굴리며 흰 이를 드러내면서 돌아왔다. 제랄드 나리, 그는 가쁜 호흡으로 말했다. 까맣게 빛나는 얼굴 가득히 신랑이 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여자 노예가 왔습니다. 새로운 여자 노예? 나는 새로운 여자 노예 따위를 산 생각은 나지 않는데 하고 제랄드는 시치미를 뗐다. 사셨어요, 제랄드 나리. 사시고서 괜히 그러시네. 그놈이 인사를 여쭈려고 여기 왔습니다. 포크는 상기되어 두 손을 비비면서 벙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내가 샀던가.
그럼 어디 새댁 좀 데려와 보지. 제랄드가 말하자 포크는 밖을 돌아다니며 새로 윌크스 농장에서 타라 농장으로 한 식구가 되기 위해 팔려온 그의 처를 불렀다. 여자가 들어오자 그 뒤를 따라 그녀의 커다란 캘리코 스커트 자락을 잡고 12살 박이 그녀의 딸이 조심조심 들어선다. 딜씨는 키가 크고 몸매가 곧은 여자였다. 나이는 30에서 60 사이면 아무렇게라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무표정한 청동색 얼굴에는 주름살 하나 없다. 그 생김새는 니그로의 인종적 특색에다 인디언의 혈통이 짙게 나타나 있었다. 붉은색을 띤 피부 빛깔, 좁고 높은 이마, 튀어나온 강대뼈라든가 콧마루가 일어서 있으면서도 끝이 납죽하게 된 코, 두터운 입술 등 이 모두가 두 인종의 혼혈을 나타낸다. 그녀는 듬직하고 침착하며 걷는 모습도 마미 이상으로 위엄이 있었다. 마미는 수양에서 터득한 위엄이었으며 딜씨는 혈통에 의한 위엄이었다. 이야기할 때도 그 말은 다른 흑인처럼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않았고 말씨도 꽤 조심성이 있었다. 아가씨들 안녕하세요. 제랄드 나리, 신세를 져서 죄송합니다. 저와 딸을 사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절 사줄 사람은 있겠지만 절 불쌍히 여겨 딸년 프리시까지 같이 사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리, 고마워요. 죽도록 일해서 신세를 갚겠습니다. 자신의 친절한 행위를 남 앞에서 듣게 된 제랄드는 쑥스러워서 헛기침만 하고 있었다. 딜씨는 눈꼬리에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이번에는 스칼렛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스칼렛 아가씨, 절 사도록 나리께 말씀드려 주셨다고 포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프리시를 아시종으로 드릴래요. 이렇게 말하고 기쁜 듯이 손을 뒤로 보내 딸을 잡아 앞에 세웠다. 새 다리처럼 앙상한 다리, 실로 일일이 잡아맨 무수한 변발이 딱딱하게 머리에서 돋쳐 있었다. 다갈색의 조그만 소녀였다.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날카로운 눈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꾸민 듯한 능청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고마워 딜씨. 그러나 마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해. 마미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봐줬으니까. 마미는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딜씨는 마미가 있으면 노발대발할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다. 네, 마미도 마미지만 아가씨는 이제 다 크셨으니까 딸린 계집애가 있어야 해요. 프리씨는 한 해 동안이나 인디언 아가씨 시중을 들었어요. 바느질도 머리 손질도 그런 대로 해요. 어미에게 쿡 찔리자 프리씨는 갑자기 꾸벅절을 하더니 빙긋 웃었다. 스칼렛은 그 모습을 보자 웃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첩한 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고마워 딜씨.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대로 얘기해 볼게. 고마워요 아씨.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히 쉬세요. 하고 딜씨는 말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포크에 이끌려 딸을 데리고 방에서 나갔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제랄드는 다시 그 연설을 계속하기 시작했지만 이젠 아무도 주위에서 듣는 이도 없고 그 자신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저 뇌성처럼 큰 소리로 닥쳐온 전쟁을 예언하고 남부와 여러 주가 과연 이 이상 더 북부의 모욕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등 힘을 들여 열변을 토해보았자 딸들은 다만 그래요 아버지라든가 아니에요 아빠 하고 듣는 것도 지친 듯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불과했다. 캐리는 커다란 램프 밑에 앉아서 여인을 사별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소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연히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 여주인공처럼 하얀 수녀복을 입은 그녀 자신의 모습을 즐거운 듯이 가슴에 그리고 있었다. 수엘레는 장난삼아 스스로가 희망의 상자라고 이름을 붙인 상자에다 술을 놓으면서 내일의 원유회에서 스튜어트 돌튼을 언니의 곁에서 빼앗아 스칼렛이 가지고 있지 못한 우아하고 여성적인 모습으로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스칼렛은 애슐리의 일로 마음이 엉클어져 있었다. 자기가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을 줄을 알면서도 어째서 아버지는 태연하게 세뮤더 요새니 양키니 하고 고함을 지를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의 젊은 여자들이 모두 그러한 것처럼 그녀도 또한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처럼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구는 자기의 상심에 관계없이 어째서 이렇게 언제나처럼 운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상할 뿐이다. 그녀의 마음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뒤처럼 모두가 앉아있는 이 식탁이
언제나처럼 조금도 변함없이 조용한 것이 기묘하게 생각되었다. 듬직한 마호가니의 식탁도, 식기도, 선반도, 호화로운 은그릇도, 빛나게 닦아놓은 바닥에 깔은 밝은 깔개도 모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언제나와 다름이 없었다. 그것은 기분 좋은 방으로 스칼렛도 보통 때 같으면 저녁 식사 후 가족이 이 방에서 지내는 조용한 시간이 즐거웠지만 오늘 밤은 보기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만일 아버지가 그런 큰 소리로 뭔가를 귀찮게 묻지 않는다면 그녀는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와 어두운 홀을 지나 엘렌의 작은 사무실로 가서 그 낡은 소파에 엎어져 마음껏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방을 집안에서 제일 좋아했다. 엘렌은 아침마다 이 높은 사무용 책상 앞에 앉아서 농장의 회계를 본다든가 감독인 조노스 윌커슨의 보고를 듣든가 하고 있었다. 엘렌이 거위 깃돌로 만든 펜으로 장부를 기입하고 있을 때 이 방에서는 흔히 누군가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늘 제랄드는 흔들 의자에 딸들은 손님이 있는 곳에는 내어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눌려버린 긴 의자 쿠션에 앉는 것이 상례였다. 스칼렛은 지금 이 방에 엘렌과 단지 둘이서만 있고 싶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마음 놓고 울고 싶었다. 왜 여태까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때 마차길 자갈 위에 마차바퀴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고 마침내 마부를 보내는 엘렌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에 흘러들어왔다. 가족들은 스커트를 흔들면서 바쁘게 들어선다. 방 안 사람들은 모두 그쪽을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슬퍼 보였다. 그녀가 들어서자 레몬 바베나의 향기가 10개 떠돌았다. 아마 오소매에서 나는 것이리라. 스칼렛의 마음속은 언제나 이 향기와 어머니가 연결되어 있었다. 마미는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고 미간을 찌푸리며 가죽 가방을 들고 그녀 뒤를 따랐다. 그리고 어기적 걸으면서 중얼거리는 말은 알아듣기에는 너무 낮았으나 불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쯤은 아무래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투였다. 늦어서 미안해요 하면서 엘렌은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에서 격자 무늬의 쇼를 벗어 스칼렛에게 넘겨주며 가볍게 그녀의 볼을 건드려 주었다. 제랄드는 엘렌이 들어오자 마술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얼굴이 빛났다. 갓난 녀석 세례는 줬소? 네, 그러나 죽었어요. 가엾게도 에미도 죽을까 걱정했는데 그녀는 살고요. 딸들은 놀라며 무엇인가 더 좀 물어보고 싶은 얼굴로 어머니의 입을 바라보았다. 제랄드는 냉정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생명은 차라리 죽는 것이 좋지. 벌써 늦었네요. 자, 모두들 기도해야지. 하며 엘렌은 제랄드의 말을 가로막았으나 그것은 조금 더 어설프지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스칼렛이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지 못했더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는 말이었다고는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에미 슬래터리의 아기의 아비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머니에게서 그 진상을 알아보려 해봤자 그것은 헛일이라고 스칼렛은 느꼈다. 그녀는 어쩌면 조노스 윌커슨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날이 저문 후 에미와 거리를 걷는 모습을 가끔 보았기 때문이다. 조노스는 북부태생으로 독신이었는데 농장 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지방 사교교와는 영구히 문이 닫혀 있었다. 상당한 가정과는 그 누구와도 혼인길이 닿지 않았고 슬래터린애나 그런 부류의 백인을 제외한다면 상대를 해주는 집도 없었다. 그는 다만 교육면으로는 슬래터린의 패들보다 몇 층 위였기 때문에 아무리 종종 에미와 데이트를 했기로써니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스칼렛은 호기심에 이끌려 무심결에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엘렌은 자기가 옳다고 마음먹고 있는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칼렛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엘렌이 벽난로 선반에 다가가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염주를 언제나 넣어두는 그 상자에서 꺼내려고 하자 마미가 명령하듯 말했다. 엘렌 마님, 기도하기 전에 뭘 좀 잡수셔야 해요. 고마워 마미.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만들어 올 테니까 드셔야 해요.
하고 마미는 미간을 찌푸리며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가면서 포크 하고 불렀다. 하녀에게 불을 피우라고 해. 마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위대한 그녀의 육체의 중량이 마룻바닥을 울리자 홀에서 뭔가 혼자 중얼대고 있던 마미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식당에 있는 가족에게도 분명히 들려왔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 백인의 쓰레기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다니까. 모두 게으름뱅이고 공 모르는 건달패들인데. 괜히 엘렌 마님이 손수 가셔서 지쳐버릴 때까지 치닥거리를 해줄 필요가 뭐냐 말이야. 보통 사람이면 자기 일이나 자기네 검둥이에게 시키면 그만인데. 그래, 내가 늘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붕만 얹은 긴 복도를 지나 부엌 쪽으로 걸어감에 따라서 적어졌다. 마미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녀의 의견을 분명히 주인에게 알리는 그녀만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흑인 노예들이 무엇인가 혼자서 투덜거리고 있을 때 그것이 혼잣말인 한 그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은 백인의 품격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마미는 알고 있었다. 그 품위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백인들은 노예의 혼잣말을 이웃방에서 아무리 들어보라는 듯이 중얼댔어도 모르는 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 꾸중을 들을 필요도 없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알릴 수가 있는 것이다. 포크는 쟁반과 은식기와 냅킨을 가지고 들어왔다. 바로 뒤에는 10살짜리 흑인 노예 소년 잭이 한 손으로 급히 흰 린넨 상의에 단추를 끼우면서 한 손으로는 제 키보다도 큰 갈대 끝에 신문지 조각을 붙인 총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 엘렌은 공작의 기수로 만든 아름다운 총채를 들고 있었지만 포크나 요리사나 마미가 공작의 털은 상스럽지 못하다고 완고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때라도 포크와 한바탕의 말다툼을 면할 수는 없었다. 제랄드가 권한 의자에 엘렌이 앉자 네 사람의 소리가 일제히 어머니에게 쏠렸다. 어머니, 나 새 무도회의 레이스가 느슨해요. 내일 밤 12 오쿠스네 무도회에 그걸 입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스칼렛 언니의 드레스가 내 것보다 깨끗해요. 난 핑크색 옷을 입으면 꼭 귀신 같아. 왜 언니한테 그 핑크색을 주지 않고서. 난 언니 초록색 드레스를 입을래. 언니는 오히려 핑크가 잘 맞아요. 어머니, 나도 내일 밤에 무도회에 나가도 되지? 이제 나도 13살이 됐으니까. 여보 엘렌, 당신은 믿소. 케이드 칼버트가 오늘 아침에 애틀랜타로 갔었는데 말이야. 그가 말하는데 얘들아 조용하라니까. 내 소리가 내게도 안 들린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데 애틀랜타에서는 벌써 모두가 전쟁 소문으로 난장판이래. 의용군의 훈련, 군대의 편성 등으로 시끄러운가 봐. 거기다 찰스턴에서는 이제 더는 양키의 모욕에 견딜 수 없다고 들고 일어선 모양이야. 이런 소동으로 피로한 엘렌의 입가에는 겨우 미소가 떠올랐다. 우선 아내의 의무로서 남편에게 대답했다. 그 점잖은 찰스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내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단지 사베나만을 제외한다면 이 조그만 항구 마을이 가장 고상한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엘렌은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찰스턴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도 물론이다. 그리고 부인은 각기 딸들에게 대답했다. 안 돼요, 캐린. 내년까지는. 내년에는 무도회에 나가도 좋지. 어른의 드레스도 입혀줄 거야. 아, 그때는 복숭아빛 볼을 한 예쁜 우리 딸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봐, 화내지 말아요. 넌 야외 원유회에도 나갈 수 있고 저녁 식사 때까지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못 써요. 무도회만은 14살 때까지는 안 돼요. 옷을 가져와라 스칼렛. 기도가 끝나면 꿰매줄 테니까. 수엘렌, 그런 말씨는 못 써. 그 핑크색 옷은 예쁘고 내 얼굴에도 아주 잘 맞아. 스칼렛에게 맞는 것처럼 말이야. 그 대신 내일 밤에는 내 석류석의 목걸이를 하게 할 테니까. 수엘렌은 이 말을 듣자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스칼렛을 향해 자랑스럽게 코를 찡긋하며 주름을 잡아 보였다. 그 목걸이는 스칼렛이 빌리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칼렛은 낼름 혓바닥을 내어 보였다.
수엘레는 욕심꾸러기고 응석을 부리며 동생으로서 속상한 일만 저지르기 때문에 만일 엘렌에게 꾸중 듣는 것만 무섭지 않았다면 몇 번이라도 스칼렛은 그녀의 뺨을 때렸을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여보, 칼버트는 찰스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엘렌은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스칼렛은 어머니가 전쟁이나 정치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는 것을,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하는 일로 여자로서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물으면 기염을 토할 수가 있으므로 제랄드는 신이 나는 것이다. 엘렌은 남편이 좋아하도록 언제나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제랄드가 새로운 뉴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자 마미는 위쪽에 황금색으로 두른 비스켓과 닭가슴살 프라이와 버터가 녹아 흐르고 따뜻한 김이 오르는 노란 감자 등의 접시를 늘어놓았다. 마미에게 꼬집혀 잭은 급히 엘렌의 뒤로 돌아가 그의 임무인 총체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미는 식탁 곁에 붙어서서 접시에서 입으로 실려가는 한 수저 한 수저를 지켜보며 혹시라도 먹을 기색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입에 퍼넣을 기세였다. 엘렌은 억지로 들고 있는데 스칼렛은 어머니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모를 만큼 피로에 지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다만 그녀는 마미의 타협을 허락지 않는 인상 때문에 기계적으로 떠놓고 있을 뿐이었다. 접시가 비어도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있는 주제에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내려고 하지 않는 북부 사람들의 도둑놈 근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제랄드의 의견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엘렌은 일어섰다. 벌써 기도할 시간인가? 그는 끝을 맺지 못함이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캐리는 벌써 잘 시간이 지났는데 포크, 램프를 가져와. 그리고 마미는 내 기도책을 주고. 마미의 몫인 소근대는 소리가 울리자 잭은 총체를 구석에 치우고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마미는 벽장 서랍에 손을 넣어 낡은 엘렌의 기도책을 더듬어 찾았다. 포크는 발꿈치를 들고 겨우 사슬을 벗겨 램프가 아래로 내려오게 했다. 테이블 위가 밝게 비춰지자 천장에는 검은 그림자가 생겼다. 엘렌은 스커트를 매만지며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책을 테이블 위에 펼치고 그 위에 손을 모았다. 제랄드도 그녀 곁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이에 비해 몸이 작은 캐리는 편안하게 테이블 앞에 무릎을 구부릴 수 없으므로 의자 위를 팔꿈치로 짚었다. 그녀는 기도드리는 동안 대개 잠들었는데 잠들어 버려도 이런 자세이면 어머니의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녀는 즐겨 이런 자세를 취했다.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술렁술렁 소리내며 모여들어 복도의 문 앞에 꿇어앉았다. 마미는 무릎을 꿇을 때 응 하는 큰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포크는 몸을 기둥처럼 뻣뻣이 하고 똑바르게 무릎을 꿇었다. 하녀인 로자와 티나는 화려한 빛깔의 캘리코 스커트를 펼치며 의젓하게, 요리사는 메마른 노란 얼굴을 하고 흰천으로 머리를 감은 채로, 잭은 졸려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마미에게 꼬집히지 않으려고 그녀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먼 곳에 각각 무릎을 꿇었다. 백인들과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루의 큰 일과였기 때문에 그들의 검은 눈동자는 무엇인가의 기대에 빛나고 있었다. 동양적인 비유의 설명이 풍부한 기도문의 낡고 문장에 수식에 가득 찬 글귀의 의미를 그들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가득 차는 게 있었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소리를 모을 때에는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 끝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엘렌은 눈을 감고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또는 작게 듣는 이의 마음에 안심과 위안을 주었다. 마침내 그녀가 가족과 흑인 노예들의 건강과 행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사람들의 머리는 등불이 비치는 바닥에 일제히 엎드렸다. 타라의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끝나고 그녀의 부모, 자매들, 3명의 죽은 어린이들, 그리고 저승에 있는 모든 가엾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끝나면 엘렌은 긴 손가락에 흰 염주를 감아 염주 기도를 시작한다. 조용한 바람처럼 흰 목구멍에서도 노란 목구멍에서도 화창이 되풀이 되었다. 하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여, 우리들 죄인을 위하여 지금도 죽을 때도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의 아픔, 눈물도 흘릴 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칼렛은 지금도 또한 언제나 이 시간에 느끼는 것 같은 조용한 깊은 평화로운 마음이 되었다. 오늘의 실망과 내일의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희망 있는 생각만이 남는다. 그러나 그녀가 이 위안을 얻은 것은 그녀의 그 넋이 하나님께 미치는 곳까지 높여졌기 때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녀에 있어서 단지 입술만의 일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사도들, 천사들을 향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어머니의 조용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엘렌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린다면 하늘은 반드시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들여 줄 것이 틀림없다고 스칼렛은 믿고 있었다. 엘렌의 기도가 끝나면 다음은 언제나 기도드릴 때면 염주를 찾느라고 고생을 하는 제랄드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몰래 염주의 수요를 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낮고 단조로운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스칼렛의 생각은 방황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은 자기의 양심을 되돌아보고 내가 범한 많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힘을 비는 것이 이 시간의 의무라고 엘렌에게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스칼렛이 되돌아본 것은 양심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잡은 두 손 사이에 머리를 놓고 그녀의 생각은 슬프게도 애슐리의 일로 되돌아갔다. 정말 나를, 이 스칼렛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째서 멜라니와 결혼할 마음 따위가 생겼을까? 얼마나 깊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째서 그는 일부러 나의 마음을 상처내어주는 일을 하는 것일까? 돌연 반짝 빛나는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혜성처럼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알았다. 애슐리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구나. 모르는 거야. 그녀는 이 뜻밖의 섬광의 충격을 받고 하마터면 큰 소리를 낼 뻔했다. 호흡도 막히는 순간, 또한 굉장히 길게 느껴진 순간 그녀의 머리는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고 또다시 생각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알 리가 없어. 나는 언제나 숙녀답고 온순하며 얌전하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자기를 친구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터놓으려고 하지 않은 거야. 자기의 사랑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단념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는 그런 표정을. 그녀는 재빠르게 여러 가지의 경우를 마음에 되새겨 보았다. 그가 이상스러운 몸짓과 눈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일을 생각해냈다. 보통 때 같으면 빈틈없는 커튼처럼 감정을 숨기고 있는 그 회색의 눈을 그때는 크게 벌리고 그리고서도 고뇌와 절망의 빛을 띠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 사람은 내가 브렌트와 슈투어트나 케이드를 사랑하고 있다고 절망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아마 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집안 식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멜라니와 결혼하려고 결심한 거겠지. 그러니까 만일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변화가 쉬운 그녀의 마음은 우울한 밑바닥에서 굉장한 행복의 절정으로 단번에 뛰어올랐다. 이것이야말로 애슐리의 침묵에 그리고 그 기묘한 몸가짐의 해답이다. 그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녀의 그렇게 믿고 싶은 희망에다 허영심까지 달라붙어 그것은 반드시 그러리라는 확신까지 갖게 한 것이다. 만일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급히 내 곁에 올 것임이 틀림없어. 다만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 그녀는 숙이고 있던 머리에 손가락을 놓고 황홀한 생각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니. 난 얼마나 바보였던가. 그렇다.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려줄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멜라니 따위하고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순간 그녀는 제랄드의 기도가 끝나고 어머니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황급히 염주를 손끝으로 세워넘기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소리에는 보통 때와는 다른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마미는 눈을 크게 뜨고 수상쩍은 듯이 스칼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도가 끝나자 다음에는 수엘렌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캐린이 차례로 기도를 드리러 나갔으나 그동안 그녀의 마음은 새로 생각해낸 황홀한 생각을 쫓고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
여태까지도 결혼의 제단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른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해 남들을 놀라게 한 예는 이 지방에서도 너무나 자주 있었다. 애슐리의 야쿠는 아직 발표도 되어 있지 않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만일 나의 상상과 같이 애슐리와 멜라니 사이에 사랑은 없고 다만 옛날부터의 약속이 있었을 뿐이라면 그가 약속을 깨고 나와 결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만일 그가 내 쪽에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생각을 전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도의 화답을 하는 것을 깜빡 잊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난을 하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스칼렛은 갑자기 즐거운 꿈에서 깨어났다. 이윽고 다시 화창을 하는 소리에 맞추려고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램프의 따뜻한 불빛, 흑인 노예들이 쭈그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 1시간 전까지는 보기도 싫었던 세간까지가 한순간에 그녀의 감동의 빛을 받아 모두가 다시 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 순간의 이 광경을 평생토록 결코 잊지는 않으리라. 가장 성실하신 성모 마리아님, 어머니가 부르기 시작했다. 성모 연주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스칼렛도 엘렌이 조용히 성모 창가를 부르고 있는데 얌전히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화답했다.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스칼렛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찬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 엘렌에 대한 찬미의 순간이었다. 성스러움을 해치는 말일지는 몰라도 병자의 건강이니 지혜의 전당이니 죄인의 안식처니 기적의 장미 등 예스러운 기도 기절이 계속되는 것을 들으면 스칼렛의 감은 눈에 비치는 것은 언제나 축복된 성모의 모양은 아니고 하느님을 우러러보는 엘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어머니 엘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자기의 마음이 기쁨에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칼렛은 이 모든 의식 중에 조용한 언어에도 낮은 화답 속에도 아직 그녀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애슐리의 팔로 이끄는 길을 그녀를 위해 열어준 하나님에 대하여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마지막에 아멘을 부르고 일동은 일어섰다. 누구도 어느 정도는 발이 저렸지만 마미는 티나와 로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 일으켜 세워야 하는 판국이었다. 포크는 벽난로 위에서 긴 관소를 꺼내 램프에 불을 붙이고 홀로 나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앞에 두고 식당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호도나무에 찬장이 있고 그 제일 위 넓은 선반에 몇 개인가의 램프와 촛대가 꽂아놓은 양초가 여러 개 늘어져 있다. 포크는 하나의 램프와 3개의 양초에 불을 붙여 왕과 왕비를 침대에 안내하는 시종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등불을 머리 위에 치켜들면서 모두를 2층으로 안내했다. 엘렌은 제랄드의 팔을 끼고 그 뒤를 따르고 딸들은 각자의 촛대를 들고 계속해서 차례로 계단을 올라갔다. 스칼렛은 방에 들어가자 촛대를 높은 장롱 위에 놓고 손으로 더듬어 어두운 서랍에서 고쳐야 할 무도용의 의상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팔에 걸고 조용히 홀을 지났다. 양친의 침실의 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다. 그녀가 놓고 하려 하자 안에서 엘렌의 낮고 그러면서도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조너스 윌커슨을 해고시켜야겠어요. 제랄드는 큰 소리를 냈다. 그러나 나를 속이지 않고 농장을 감독할 후임자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조너스는 곧 내일 아침 내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빅샘이라면 새로 감독을 고용할 때까지 대리를 볼 수 있겠죠. 하는 제럴드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알았어. 그럼 조너스란 놈이 에미의 애비 없는 애를 낳게 한 어떻든 해고해야 해요. 역시 조너스가 에미 슬래터리가 낳은 아기의 애비였구나. 양키 남자와 쓰레기 같은 백인의 딸의 짓이니 그런 건 당연하지. 그녀는 조금 기다렸다가 제랄드의 수다가 그치는 것을 기다려 방에 노크를 하고 어머니에게 옷을 맡겼다. 스칼렛은 옷을 벗고 촛불을 끄는 사이에 벌써 내일의 계획을 상세한 곳까지 세우고 있었다.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목적을 향해 곁눈질하지 않고 돌진하는 제랄드의 피를 받아서 그녀의 눈도 목표에만 쏠리고 그곳에 도착하는 직선적인 최단거리의 길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12 오크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유쾌한 듯이 활발한 모습을 하자. 그러면 아무도 그녀가 애슐리와 멜라니의 일로 상심해 있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어떤 젊은이들에게도 호감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것은 애슐리에 대해서는 좀 잔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 그녀에 대한 그의 애정은 더욱 불붙을 것임에 틀림없다. 자기와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남자라면 수엘렌의 애인으로 붉은 수염을 기르고 있는 중년 남자인 프랭크 케네디에서 멜라니의 오빠로 저 수줍고 얌전하여 이내 얼굴이 붉어지는 찰스 해민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는 않으리라. 그들은 마침내 그 주위에 마치 꿀벌이 벌집에 모여들듯이 모이리라. 그러면 애슐리라도 반드시 멜라니의 곁을 떠나와서 그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가 몇 분 동안 그와 둘만이 있는 기회를 만들리라. 그녀는 모두를 이런 모습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바랐다. 이것 외에는 아무래도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애슐리가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먼저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도 했다. 마침내 두 사람끼리가 된다면 그는 다른 남자들이 그녀의 주위에 모이는 광경을 새로이 마음에 되새기게 될 것이고 누구나가 그녀를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았을 테니까 반드시 그 눈은 슬픔과 절망의 빛을 띨 것임에 틀림없다. 거기서 그녀가 몹시도 남들의 찬미를 받는 표적이 되어 있듯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그 자신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고상하고 상냥하게 일을 진행시켜 그렇게 되면 그녀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눈으로 알려주리라. 물론 모든 것을 은은하고 숙녀답게 해야 한다. 어리석게도 그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따윈 꿈에라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일은 절대로 못한다. 그럼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까? 그것은 조금도 근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녀에게는 사소한 문제다.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그 정도의 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어스름 달빛을 받으며 침대에 가로누우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연상해 보았다.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경의와 환희를 분명히 눈앞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되어줘 하고 호소하는 그의 목소리까지가 귀에 울리는 것 같았다. 당연히 그때에는 다른 여자와 약혼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일단은 분명히 거절하리라. 그러나 그는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며 재차 말하며 달려들 것이다. 거기서 마침내 그녀도 설득에 넘어가 시인을 하고 두 사람은 곧 그 오후 존스보르로 달아나는 계획을 짜고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내일의 이맘때쯤 나는 애슐리 윌크스의 부인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녀는 침대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긴 행복의 한때 애슐리 윌크스 부인, 애슐리의 신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얼핏 약간의 찬바람이 일었다. 만일 그렇게 움직여 나가지지 않는다면? 애슐리가 같이 도망하자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녀는 단연히 그런 생각을 마음에서 쫓았다. 그런 일은 지금 생각하지 말자 하고 강하게 마음속에서 부르짖었다.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만다. 그가 나를 사랑만 하고 있다면야 잘 안 될 리는 없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녀는 얼굴을 들었다. 가장자리가 거무스레한 눈이 달빛에 빛났다. 엘렌은 아직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 경험 역시 가장 빨리 달리는 자가 반드시 경쟁에 이기는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있지 못했던 것처럼. 넘쳐 흐르는 용기와 함께 은빛처럼 쏟아지는 달 그림자 밑에 가로누워 패배 따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름다운 의상과 청초한 용모만이 운명을 정복해 나가는 무기로 알고 즐거이 인생을 보내온 16세의 연륜이 세울성 싶은 계획을 그녀 역시 세우고 있었다. 무엇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목은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요? 노예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남부의 귀족적인 전통이, 문명이 남북전쟁이라는 시대의 바람에 휩쓸려 아득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자막이 있습니다. 그곳은 신사도와 모카밭으로 상징되는 곳이었다. 이 아름다운 지방은 기사도가 살아있는 마지막 땅으로 용감한 기사와 우아한 숙녀, 그리고 지주와 노예가 함께 존재하는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꿈처럼 기억되는 과거가 오늘로 살아있는 곳.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이것은 노예제와 목화로 상징되는 미국 남부의 전통이 남북전쟁의 격변 속에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의 귀족적인 전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남자인데요. 스칼렛의 삶 속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 남자들이 있습니다. 사별한 두 남편과 소설의 마지막에서 돌연 집을 뛰쳐나가는 레트 버틀러입니다. 어쩌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남부의 귀족적 전통이며 문명이며 남자이며 과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져버린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작가의 암시가 반영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